어이! 거기 여군 계집! 오지랖 그만 떨고 내 차에 타서 커피나 타라! 얼굴이 새까맣게 칠해진 중년 여군을 향해 연대장이 내뱉은 모욕. 하지만 그 순간 그녀가 주머니에서 꺼낸 베레모에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신의 어깨에 달린 무궁화 3개가 한순간에 초라해진 대령의 운명과 2년간 병사들에게 썩은 밥을 먹이며 쌓아온 비리 제국이 무너지는 통쾌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에 육박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하다는 제3보 병사단 100골부대의 혹한기 전술 훈련 중 가장 힘든 과정이라 불리는 40km 산악 급속 행군이 한창이었다.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지는 가운데 행렬의 후미에는 남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한 여군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위장 크림으로 검게 덮고 계급장도 없는 낡은 전투복을 입은 채 다리에 쥐가 나 쓰러지려는 김이병의 군장을 대신 메고 묵묵히 걷고 있었다. 그녀가 바로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707 특수임무단 팀장을 거쳐 최연소 사단장으로 부임한 백설의 소장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취임식 대신 병사들과의 동행을 택했던 것이다. 백설이는 자신의 군장 위에 김이병의 군장까지 짊어진 채 고른 호흡을 유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707 시절 북한 땅에서 3박 4일을 단 1시간도 쉬지 않고 작전을 수행했던 경험에 비하면 이 정도 무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의 관심사는 오로지 하나였다. 자신이 지휘하게 될 병사들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행군 대열은 지쳐 있었다. 단순히 40km를 걷는다는 물리적 고통만이 아니었다. 병사들의 표정에는 깊은 불만과 체념이 서려 있었다. 백설이는 옆을 스쳐 지나가는 병사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다. 형, 나 진짜 못하겠어. 어제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이게 뭐야? 닥쳐. 연대장님이 들으면 또 갈굼 들어. 연대장님은 따뜻한 차 안에서 커피나 마시고 계시겠지. 백설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가 사전에 파악한 정보가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제3년대장 마광수 대령. 진급에만 혈안이 되어 부하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하기로 악명 높은 인물. 상부에는 능숙하게 아첨하면서 아래로는 가혹하게 군림하는 전형적인 무능한 지휘관. 백설이가 짊어진 군장 뒤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김이병이었다. 그는 19살 입대한 지 겨우 3달 된 신병이었다. 어제 밤 식사로 나온 상한 음식 때문에 배탈이 났지만 군의관을 찾아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연대에서는 아픈 병사를 나약한 병사로 취급했고 그런 병사들은 휴가나 외출해서 불이익을 받았다. 조금만 더 버텨요. 곧 휴식 지점이에요. 백설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이병은 고개를 들어 자신을 돕고 있는 여군을 바라봤다. 나이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계급장이 없어서 정확한 직책을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고참 부사관 정도일 거라고 짐작했다. 감사합니다, 선임님. 제가 너무 민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우니까요. 백설이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휘할 부대의 막내 병사 하나하나가 소중했다. 이들은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오빠였으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소중한 전사들이었다. 그런 이들에게 썩은 밥을 먹이고 제대로 된 의료 지원도 해주지 않는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렉스턴 지휘 차량이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병사들 옆에 멈춰 섰다. 차량의 문이 열리고 한 명의 장교가 내렸다. 정갈하게 다림질된 정복을 입고 어깨에는 대령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제3년대장 마광수 대령이었다.
마광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를 지었다. 지친 병사들, 질서 정연한 행군 대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훌륭한 지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반짝이는 지휘봉을 손에 들고 병사들 사이를 거닐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백설이에게 닿았다. 얼굴이 새까맣게 칠해진 중년의 여군이 젊은 남자 병사의 군장을 메고 있는 모습. 마광수의 눈에는 그것이 규율 위반으로 보였다. 아니, 더 정확히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보였다. 어이, 거기 여군. 마광수가 백설이를 향해 걸어왔다. 그는 지휘봉으로 백설이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백설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눈만 돌려 마광수를 바라봤다. 아줌마, 지금 제정신이야? 군장이 장난감인 줄 알아? 어디서 행군 대열에서 연애질이야? 빠져. 마광수의 목소리는 비아냥과 경멸로 가득했다. 그의 눈에는 백설이가 그저 행군이 힘들어 꾀를 부리는 늙은 여군 부사관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계급장도 없는 낡은 전투복, 위장 크림으로 범벅된 얼굴. 누가 봐도 하급 부사관이었다. 주변 병사들이 숨을 죽였다. 모두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마광수 대령의 보복이 두려웠던 것이다. 백설이의 눈매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온화했던 그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차가워졌다. 707에서 적진에 침투할 때의 그 눈빛이었다. 생사를 오가는 작전 중에 보이던 냉철하고 단호한 시선이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백설이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질문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명령권자의 권위, 전장을 누빈 전사의 기백, 그리고 모욕당한 장군의 분노. 마광수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자신에게 대드는 하급 부사관이라니. 이것은 명백한 군기 위반이었다. 그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뭐라고 했냐고? 이 여자가 귀가 먹었나? 감히 대령 앞에서 말대꾸를 해? 내가 누군지 알아? 대령 마광수님이다. 당장 군장 내려놓고 내 차에 타서 커피나 타. 마광수가 백설이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백설이는 707 시절 수없이 연마한 반사신경으로 마광수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아 비틀었다. 관절이 꺾이는 각도는 정확했고 힘의 강도는 고통을 주되 부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절제되어 있었다. 으악, 이거 안 나? 너 지금 상관 폭행이야. 영창 보내버릴 거야. 마광수가 비명을 질렀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보다 한참 작고 나이 많아 보이는 여군에게 제압당하다니.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자신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백설이는 잡았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마광수는 균형을 잃고 뒤로 휘청거렸다. 백설이는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녀가 꺼낸 것은 검은색 베레모였다. 모든 병사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백설이가 베레모를 머리에 썼다. 모자에 박힌 계급장이 겨울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다. 별이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2개였다. 별 2개. 육군 소장 계급장이었다. 자네 눈에는 이게 커피 타는 아줌마로 보이나? 나는 제3보병사단장 백설의 소장이다. 백설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철원 벌판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다. 마광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다리에서 힘이 빠진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어깨에 달린 무궁화 3개가 초라해 보이는 순간이었다. 백설이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내 부하를 모욕하고 상관에게 하극상을 저지른 대가다. 내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사과하라. 철원 벌판에 무릎 꿇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연대장인 대령이 병사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초유의 사태였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머리를 조아린 마광수 대령의 등 뒤로 병사들의 숨소리만이 들렸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연대장이 사단장 앞에서 무릎을 꿇는 광경은 30년 군 생활을 한 고참 부사관들도 처음 보는 일이었다. 백설의 소장은 마광수를 내려다보며 침묵을 유지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것은 단순히 한 명의 무능한 지휘관을 징계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부대의 만연한 부패와 무책임의 실체를 확인하고 있었다. 일어나라. 백설이의 명령에 마광수가 떨리는 다리로 겨우 몸을 일으켰다. 그의 정갈했던 정복에는 철원 벌판에 흙이 묻어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소장님, 제가 몰라 뵙고 실례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광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백설이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 그녀가 문제 삼는 것은 자신에 대한 무례가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자네는 지금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나? 백설이의 질문에 마광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사단장을 못 알아본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백설이의 눈빛을 보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자네의 잘못은 나를 모욕한 게 아니다. 자네 부하인 김이병을 방치한 것이고 이 추운 날씨에 지친 병사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저버린 것이다. 백설이는 여전히 자신의 등에 엎여있는 김이병을 가리켰다. 이병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열로 달아올라 있었다. 이 병사는 지금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 어제 저녁부터 배탈이 났는데도 군의관을 찾아가지 못했다고 한다. 연대장으로서 자네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나? 마광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는 병사들의 건강 상태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훈련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 상부에 보고할 화려한 실적을 만드는 것뿐이었다. 백설이는 주변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지쳐 있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지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없었다. 군대가 이렇게까지 병사들의 영혼을 갉아먹어도 되는 것인가? 행군을 중단한다. 전 병력 부대로 복귀하라. 백설이의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새로운 사단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백설이는 무전기를 꺼내들었다. 작전과장, 나 사단장이다. 즉시 의무대를 행군로로 보내라. 응급 환자가 있다. 그리고 부대 복귀 후 전체 병력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모든 병사가 대상이다. 무전기 너머로 작전과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소장님, 그러면 훈련 일정은 내가 조정한다. 병사들의 건강이 우선이다. 백설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에게 훈련 실적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진짜 강한 부대는 병사들이 건강하고 사기가 높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잠시 후 의무대 차량이 도착했다. 군의관이 김이병을 진찰하더니 즉시 후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백설이는 김이병의 손을 잡아주었다. 이병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대로 치료받고 회복하면 됩니다. 그것이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김이병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입대 후 처음으로 상급자로부터 따뜻한 말을 들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의무대 차량이 떠나고 백설이는 마광수를 향해 돌아섰다. 마광수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려웠다. 마 대령, 지금부터 나와 함께 연대 병영 식당으로 간다. 행군을 마친 병사들이 먹는 식사를 직접 확인하겠다.
마광수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그는 식당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비리를 저지르며 병사들에게 제공해 온 식사의 수준을 알고 있었다. 소장님, 그것은 보급 사정이 좋지 않아서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내일? 다음 주? 병사들은 매일 먹어야 하는데 말이다. 지금 당장 출발한다. 백설이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감찰실을 통해 이 부대의 급식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은 상태였다. 마광수가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급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저급 식자재를 납품받았다는 정황이 있었다. 하지만 정황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백설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철원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이곳은 한국 전쟁의 격전지였다. 수많은 선배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런 역사 위에 세워진 부대에서 이런 부패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참을 수 없었다. 마광수는 조수석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에게는 강력한 뒷배가 있었다. 국방부 내에 자신을 비호해줄 세력이 있었다. 그들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부대에 도착하자 백설이는 곧장 병영식당으로 향했다. 이미 행군을 마치고 돌아온 병사들이 줄을 서서 식판을 받고 있었다. 조리병들은 갑자기 나타난 사단장을 보고 당황했지만 백설이는 그들에게 평소대로 하라고 손짓했다. 백설이는 직접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았다. 스테인리스 식판에 담긴 음식을 보는 순간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서였다. 국은 맹물에 건더기 몇 개만 떠다니고 있었다. 제육볶음이라고 나온 고기는 색깔부터 이상했다. 냄새를 맡아보니 명백히 상한 고기였다. 김치는 그나마 나았지만 양배추 사이로 무언가 하얀 것이 움직이고 있었다. 구더기였다. 마 대령. 백설이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마광수가 식은땀을 흘리며 다가왔다. 이게 자네가 말한 특식인가? 이게 대한민국 군인들이 먹는 밥인가? 소장님, 보급 사정이 좋지 않아서 재료 관리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마광수의 변명에 백설이는 식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마광수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다. 백설이는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감찰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마광수는 지난 2년간 급식 비리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그 돈으로 고급 오디오 시스템을 사들였고 명품 골프채를 모았으며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다. 그 모든 비용을 병사들의 밥값에서 빼돌린 것이었다. 지금 당장 헌병대를 호출하라. 백설이의 명령에 마광수가 발버둥을 쳤다. 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한 번? 자네는 2년 동안 매일 이런 짓을 했다. 730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단 한 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백설이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썩은 고기를 먹고 배탈이 난 김이병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다.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이런 음식 때문에 고통받았을까? 헌병대가 도착했다. 백설이는 헌병대장에게 명령했다. 이 시각부로 제3년대장 마광수 대령을 업무상 횡령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그의 관사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모든 증거를 확보하라. 마광수는 헌병들에게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다. 이건 잘못됐어. 내가 누군지 알아? 국방부에 내 사람들이 있어. 당신도 곧 옷 벗게 될 거야. 백설이는 그의 외침을 무시했다.
그녀는 주변의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불신과 두려움이었지만 이제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진짜 자신들을 지켜줄 지휘관이 왔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식사를 중단하라. 모든 음식을 폐기하고 새로운 식자재를 긴급 보급받아 다시 조리한다. 오늘 저녁부터 모든 병사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할 것이다. 백설이의 명령에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오랜만에 듣는 희망의 소리였다. 하지만 백설이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마광수 같은 인물이 2년이나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를 비호하는 더 큰 세력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세력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마광수 대령이 구속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백설의 소장의 사단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참모장이 급하게 들어오며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소장님, 큰일입니다. 언론에 이상한 기사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백설이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여러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 출력물이었다. 제목부터 자극적이었다. 백골부대 백설의 소장, 707 시절 민간인 사살 의혹, 과잉 진압으로 무고한 시민 희생, 살인 기계로 불린 여군 장성의 어두운 과거. 기사 내용은 10년 전 백설이가 707 특수임무단 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의 작전을 문제 삼고 있었다. 북한 공작원 검거 작전 중 민간인 한 명이 유탄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하지만 기사는 그 사건을 마치 백설이가 무고한 시민을 고의로 사살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었다. 이게 전부 거짓말입니다. 당시 그 작전은 완벽하게 수행되었고 부상당한 민간인도 즉시 치료를 받아 완치되었습니다. 저는 그 일로 오히려 표창을 받았습니다. 백설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손은 서류를 꽉 쥐고 있었다.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문제는 이 기사들을 쓴 기자들이 모두 같은 로펌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겁니다. 로펌 태양이라는 곳입니다. 백설이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 특히 국방 관련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전직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지금 마광수 대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곳이기도 했다. 예상했던 수순이군요. 마광수 혼자서는 이런 조직적인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뒤에 누가 있다는 뜻이죠. 백설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다. 사흘 전부터 급식이 개선되면서 병사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더 이상 지치고 무기력한 얼굴이 아니었다. 그들은 활력이 넘쳤고 훈련에 집중하고 있었다. 소장님, 이대로 두면 여론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저들이 먼저 움직이게 두세요. 급한 쪽은 저들입니다. 백설이의 판단은 정확했다. 마광수의 비리 혐의는 명백했고 증거도 충분했다. 그를 구하기 위해서는 백설이를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조작된 기사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직접적인 압박이 필요했다. 그날 오후 백설이의 예상은 현실이 되었다. 사단장실에 방문객이 있다는 연락이 왔다. 로펌 태양의 변호사 3명이었다. 백설이는 그들을 들어오게 했다. 변호사들은 모두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다. 선두에 선 사람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그의 명함에는 대표 변호사 한재혁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전직 국방부 법무관리관 출신으로 군법에 정통한 인물이었다. 백설의 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로펌 태양의 한재혁입니다. 한재혁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은 오만했다. 그는 이미 수십 명의 장성들을 상대해 본 경험이 있었다. 대부분은 자신의 협상에 굴복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백설이는 짧게 물었다. 한재혁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다. 마광수 대령건으로 왔습니다. 소장님께서 다소 성급하게 처리하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마광수 대령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불충분하다고요? 헌병대가 압수한 비리 증거만 해도 박스로 3개입니다. 뇌물수수 내역, 업체와의 거래 기록, 은행 계좌 내역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백설이의 반박에 한재혁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다. 그런 정황 증거들은 법정에서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소장님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을 계속 밀어붙이시면 소장님께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협박입니까? 협박이 아니라 조언입니다.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707 시절 작전 기록이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흘린 건 아니지만요. 한재혁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내용은 노골적인 위협이었다. 백설이는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권총 케이스를 바라보았다. KO 권총이었다. 사단장의 상징이기도 했다. 계속하시죠. 좋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광수 대령을 풀어주시고 이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더 이상 소장님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한재혁 옆에 앉은 젊은 변호사가 태블릿 PC를 꺼내들었다. 화면에는 10년 전 작전 기록이 떠 있었다. 하지만 백설이가 보관하고 있는 원본과는 내용이 달랐다. 누군가 고의로 조작한 것이 분명했다. 이 자료들을 전부 언론에 공개하면 소장님의 경력은 끝입니다. 별 2개 다는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군으로서 사단장까지 오른 건 대단한 일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한재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사건을 무마시켜왔다. 대부분의 장성들은 자신의 경력을 지키기 위해 타협을 선택했다. 하지만 백설이는 달랐다. 제 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설이의 질문에 한재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별은 제 영달을 위해 단 게 아닙니다. 제 부하들을 지키라고 국가가 빌려준 겁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백설이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검은색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다. 그녀가 지난 사흘밤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작성한 것이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백설이는 노트를 한재혁의 앞에 던졌다. 한재혁이 노트를 펼치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거기에는 마광수의 비리 내역뿐만 아니라 그를 비호해온 국방부 내 인사들의 명단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급식업체 대표 김모 씨와 마광수의 관계, 김모 씨가 국방부 조달본부 과장 출신이라는 사실, 조달본부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형성된 부패 네트워크,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 연루된 현직 국방부 국장급 인사 3명의 이름까지. 이건 어떻게? 한재혁이 처음으로 당황한 목소리를 냈다. 백설이는 냉정하게 말했다. 저는 707 출신입니다. 정보 수집이 제 전문입니다. 당신들이 저를 협박하는 동안 저는 당신들의 뒤를 캐고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로펌 태양이 지난 5년간 처리한 국방 관련 사건 목록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의 공통점이 분석되어 있었다. 모두 부패 장교들을 변호하면서 피해자나 고발자를 협박한 케이스였다. 이 자료를 국방부 감찰관실과 검찰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복사본도 여러 곳에 보관해 두었고요. 당신들이 저를 끌어내려도 이 자료는 살아남습니다. 한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30년 변호사 경력 중 이런 상황을 처음 겪었다. 보통의 장성들은 위협에 굴복하거나 타협을 모색했다.
하지만 백설이는 오히려 역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장님 진정하십시오. 우리가 너무 격하게 나간 것 같습니다. 다시 대화를. 대화는 끝났습니다. 나가십시오. 백설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한재혁은 일어서면서도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뒤에는 국방부 고위층이 있습니다. 소장님 혼자서 그들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백설이는 창밖의 연병장을 가리켰다. 거기서는 5,000명이 넘는 백골부대 장병들이 훈련하고 있었다. 저 혼자가 아닙니다. 제 뒤에는 제 부하들이 있습니다. 썩은 밥을 먹이던 연대장과는 다른 사단장을 만난 저 병사들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뒷배가 아무리 높아도 저들의 신뢰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한재혁과 변호사들이 사단장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참모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요. 이제 저들도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명분이 생기죠. 백설이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아직 쓰지 않은 페이지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 싸움이 길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다. 그날 밤 백설이는 다시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정리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철원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2개처럼. 제 별은 제가 지킬 겁니다. 제 방식대로. 백설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다시 펜을 들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로펌 태양의 변호사들이 사단장실을 나간 지 이틀 후 백설이를 향한 언론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백설의 소장 민간인 사살 의혹이 올랐고 각종 커뮤니티에는 조작된 자료들이 퍼져나갔다. 심지어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모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했다. 국방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백골부대 백설의 소장의 707 시절 작전 수행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방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백설이에게 서울로 출석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국방부 감찰실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참모장이 급히 보고했다. 소장님, 국방부에서 3일 후 출석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감찰실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백설이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죠. 하지만 소장님, 출석하시는 동안 부대 지휘권은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그 사이에. 백설이는 참모장의 우려를 이해했다. 자신이 부대를 비우는 동안 마광수의 잔당들이나 부패 세력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백설이는 책상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백업되어 있습니다. 검찰, 국방부 감사원, 그리고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에 이미 사본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당해도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그날 오후 백설이는 전체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사단의 모든 대대장급 이상 장교들이 회의실에 모였다. 그들 중 일부는 마광수와 가까웠던 인물들이었다. 백설이는 그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폈다. 여러분, 제가 3일 후 서울로 출석합니다. 국방부 감찰실 조사를 받게 됩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돌았다. 몇몇 장교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떳떳합니다. 10년 전 그 작전은 완벽하게 수행되었고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었습니다. 저를 끌어내리려는 세력들이 있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백설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교들을 둘러보았다.
제가 부재하는 동안 부사단장님께서 지휘를 맡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평소대로 임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단 한 가지 병사들을 위한 복지와 급식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제 유일한 당부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장교들이 개별적으로 백설이를 찾아왔다. 그 중에는 마광수 밑에서 일했던 대대장도 있었다. 소장님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마 대령님 밑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도 침묵했습니다. 제가 용기를 냈더라면 백설이는 그의 말을 막았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지휘관이 되십시오. 그날 밤 백설이의 사단장 관사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김이병이었다. 그는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복귀한 지 이틀째였다. 경비병의 안내를 받아 관사 앞까지 온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장님, 저 김민수 이병입니다.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백설이는 차를 대접하며 그를 맞았다. 김이병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소장님께서 저를 구해주셨는데 이제 소장님께서 곤경에 처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백설이는 젊은 병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이병님. 하지만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소장님. 소장님께서 저를 업고 걸으셨을 때, 제 군장까지 메고 걸으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 부대에 희망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소장님은 저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김이병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군사법정이든 어디든 가서 제가 본 것을 말하겠습니다. 썩은 밥을 먹이던 마 대령과 저희를 살펴주신 소장님의 차이를 말하겠습니다. 백설이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군인이 된 이유였다. 별을 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순수한 병사들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알겠습니다. 때가 되면 당신의 증언이 필요할 겁니다. 준비하고 계십시오. 이틀 후 백설이가 서울로 출발하기 전날 밤 부대 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병사들 사이에 자발적으로 퍼진 소문이었다. 소장님을 지켜야 한다. 소장님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썩은 밥을 먹게 될 거야. 소장님은 우리 편이야. 다음 날 아침 백설이가 사단을 출발하려 할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연병장에 5,000명이 넘는 백골부대 전 장병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경례 자세로 서 있었다. 참모장이 백설이에게 속삭였다. 소장님,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백설이는 병사들 앞을 천천히 걸으며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바라봤다. 신병부터 만기 전역을 앞둔 고참까지 모두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백설이는 마이크를 들었다. 장병 여러분, 저는 며칠 후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대한민국 최강의 부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백골. 5,000명의 함성이 철원 벌판을 뒤흔들었다. 그 함성은 서울까지 들릴 것만 같았다.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백설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참모장이 조수석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소장님, 국방부 감찰실 조사는 형식적인 절차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원하는 건 저를 사퇴시키는 겁니다. 압박을 가해서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려는 거죠. 백설이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제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서울에 도착한 백설이는 국방부 건물로 들어섰다. 감찰실 조사관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사는 예상대로 날카로웠다. 소장님, 10년 전 작전에서 민간인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전 지휘관인 제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료에 따르면 소장님께서 과잉 진압을 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백설이는 조사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자료는 조작된 것입니다. 원본 작전 보고서와 대조해 보십시오. 제가 준비해 온 자료가 있습니다. 백설이는 가방에서 10년 전 작전의 모든 기록을 꺼냈다. 작전 계획서, 실행 보고서, 사후 조치 기록, 그리고 당시 부상당한 민간인의 진술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조사관들은 서류를 검토하며 표정이 굳어졌다. 백설이가 준비한 자료는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백설이는 추가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당시 부상당한 민간인이 최근에 작성한 진술서였다. 백설이가 직접 찾아가 받아온 것이었다. 저는 백설의 소장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장님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큰 부상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소장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진술서의 내용이었다. 조사관들은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가 끝나고 복도로 나온 백설이에게 한 명의 장성이 다가왔다. 국방부 인사참모부장 육군 중장이었다. 백 소장, 수고가 많소. 하지만 솔직히 말하겠소. 이번 일은 당신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싸움이요. 적당히 타협하는 게 어떻겠소? 백설이는 고개를 저었다. 중장님, 저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제 부하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하들? 하하, 부하들은 당신이 사라지면 금방 잊어버릴 거요. 군대가 원래 그런 곳 아니오? 백설이는 중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중장님의 부대 이야기일 겁니다. 제 부대는 다릅니다. 백설이는 돌아서서 국방부를 나섰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 곧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국방부 감찰실 조사가 끝난 지 일주일 후 마광수 대령의 군사재판이 열렸다. 재판은 국군수도병원 내 군사법원에서 진행되었다. 방청석에는 언론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가득 찼다. 이 사건은 이미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있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백설의 소장이 먼저 증언대에 섰다. 그녀는 정복을 입고 있었지만 훈장은 하나도 달지 않았다. 어깨에 별 2개만이 그녀의 계급을 말해주고 있었다. 증인은 피고인 마광수 대령의 비리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백설이는 차분하게 답했다. 부임 첫날 병사들과 함께 행군을 하면서 부대의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병사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급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군 직후 연대 병영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상한 고기와 구더기가 들어간 김치를 발견했습니다. 즉시 조사를 지시했고 마 대령이 급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백설이의 증언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변호인 측에서 반대 신문에 나섰다. 로펌 태양의 한재혁 변호사였다. 소장님, 증거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정말 객관적인 증거입니까? 혹시 소장님께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피고인을 몰아간 것은 아닙니까? 한재혁의 질문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백설이는 흔들리지 않고 답했다.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피고인의 계좌로 들어온 금액, 급식업체 대표와의 통화 기록, 부실 식자재 납품 내역, 모든 것이 헌병대 조사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장님께서는 707 시절 민간인을 다치게 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다른 사람의 비리를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한재혁의 공격에 방청석이 술렁였다. 하지만 백설이는 침착했다. 그 사건은 이미 국방부 감찰실 조사에서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번 재판과 무관합니다. 변호인께서는 피고인의 혐의를 반박하지 못하니 증인을 공격하시는 겁니까? 재판장이 한재혁에게 경고했다. 변호인, 질문을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하십시오. 한재혁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 백설이의 증언은 흔들림이 없었다. 다음 증인은 김민수 이병이었다. 그는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증언대에 섰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증인은 백설의 소장과 마광수 대령을 모두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이병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마 대령님은 저희를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아파도 힘들어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훈련 실적과 자신의 진급만 생각하셨습니다. 김이병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백설의 소장님은 달랐습니다. 소장님은 계급장도 떼고 저희와 함께 행군하셨습니다. 제가 다리에 쥐가 나서 쓰러질 뻔했을 때 제 군장을 대신 메고 10km를 걸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저희 한 명 한 명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 감동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김이병은 계속했다. 제가 배탈이 났을 때도 군의관을 못 찾아갔습니다. 마 대령님 밑에서는 아프다고 하면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장님께서는 즉시 의무대를 부르셨고 저를 치료받게 해주셨습니다. 김이병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썩은 고기를 먹이고 병사들을 방치하던 마 대령님과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신 소장님. 이 둘은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저는 소장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김이병의 절규에 가까운 증언에 법정이 숙연해졌다. 한재혁이 반대 신문을 시도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이어서 다른 병사들의 증언이 계속되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마광수의 비리와 백설이의 헌신을 증언했다. 검찰은 또한 급식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세웠고 그는 마광수에게 준 뇌물 내역을 상세히 진술했다. 재판은 사흘간 계속되었다. 증거는 명백했고 증언은 일관되었다. 마광수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마침내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마광수는 2년간 급식업체로부터 총 8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부실한 식자재를 납품받아 병사들의 건강을 해쳤다. 이는 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이다.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마광수를 바라봤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고위층 인사들과의 유착 관계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는 군의 기강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엄숙해졌다. 피고인 마광수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또한 군에서 파면하고 군인 연금 수급권을 박탈한다. 마광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군 생활 25년이 이렇게 끝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백설이가 제출한 부패 네트워크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은 국방부 내 비리 세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조달본부 과장 출신 급식업체 대표, 그를 비호하던 국방부 국장급 인사 3명, 그리고 로펌 태양의 변호사들까지 줄줄이 조사를 받았다. 한 달 후 국방부는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 비리에 연루된 장성들이 옷을 벗었다. 백설이가 제공한 증거는 군 내부의 오래된 부패 고리를 끊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2달 후 철원의 백골부대 연병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백설의 소장의 공식 취임식이었다. 그녀는 부임한 지 석 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정식 취임식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날의 취임식은 일반적인 취임식과 달랐다. 백설이는 훈장으로 가득한 정복 대신 평소 입던 전투복을 선택했다.
그것도 행군 때 입었던 흙이 묻은 그 전투복이었다.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장님 정복으로 갈아입으시는 게. 아니요. 이 옷이 좋습니다. 제가 이 부대에 처음 왔을 때 입었던 옷이고 제 병사들과 함께 땀 흘렸던 옷입니다. 이것이 제 진짜 모습입니다. 취임식 단상에 오른 백설이를 5천 명의 장병이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은 석 달 전과 완전히 달랐다. 생기가 넘쳤고 자부심이 가득했다. 백설이는 마이크를 잡았다. 백골부대 장병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철원 벌판에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관이 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피 흘리고 함께 땀 흘리는 전우가 되기 위해 왔습니다. 백설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병사들을 둘러봤다. 지난 석 달간 우리는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부패를 척결했고 비리를 뿌리 뽑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최강의 전사들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오빠이고 남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귀하게 여깁니다. 백설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훈련도 계속될 것이고 임무도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지켜줄 지휘관이 있습니다. 백설이는 자신의 어깨를 가리켰다. 이 별 2개는 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지키라고 국가가 제게 빌려준 것입니다. 저는 이 별의 무게를 잊지 않겠습니다. 백설이는 마지막으로 외쳤다. 나를 믿고 따르라. 백골. 5천 명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백골. 그 함성은 철원을 넘어 휴전선까지 울려 퍼지는 듯 했다. 백설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취임식이 끝나고 백설이는 연병장을 천천히 걸었다. 병사들이 하나둘 다가와 격려했다. 백설이는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답례하며 이름을 물었다. 김민수 이병도 그녀에게 다가왔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덕분에 저는 군대가 이렇게 좋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백설이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고맙습니다, 이병님. 당신의 용기 있는 증언이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철원 벌판에 백설의 소장은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2개가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별보다 더 빛나는 것은 연병장에서 훈련하는 병사들의 눈빛이었다. 백설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것이 진짜 군대입니다. 계급과 권력이 아니라 신뢰와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군대. 이것이 제가 꿈꾸던 군대입니다. 철원에 매서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백설이는 춥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전우애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 어떤 바람으로도 꺼지지 않을 불꽃이었다. 백골부대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별 2개를 단 한 여성 장군과 5천 명 병사들이 함께 쓰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리더는 높은 자리에 앉아 명령만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하들과 함께 땀 흘리고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오직 그들을 지키는 데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백설의 소장의 어깨에 달린 별 2개는 화려한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의 증표였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위치에 있든 누군가를 이끌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 자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존경은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온 발자국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